그동안 시장을 막 오늘났던 게 내가 너무 나쁘게 봤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눌렸던 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흐름들이 바뀐 건 없어요. 좋게 말씀드려서 선순환 고리로 말씀드렸는데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행복 회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증시가 내리면 더 걱정이긴 하지만 올라도 걱정하니까 맞아요. 항상 네. 이게 반등이 이게 찐일까? 그쵸.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이게 내릴 때는 계속 뭐 사모은 것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것도 2,500에서 2,400 가고 2,300 가고 이럴 때 막 세상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쵸. 어느새 하다 보니까 2,500 넘으니까 네, 2,500 중반까지 와 있고 네. 그 또 지금에 드는 고민을 또 같이 이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반등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얼추 좀 어닝 시즌 한 가운데 와서 그래도 2,500 중반까지는 반등하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8월 16일에 촬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좀 네. 큰 역할을 해줬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상보다 못했거든요. 네. 특히 삼성전자, 카카오 네. 대표적인 종목들이 IT 쪽. 컨센서스보다 부진한 실적을 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컨센서스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3개월 최근 평균이에요. 3개월. 네. 예. 근데 이거를 1개월로 보거나 일주일로 보면 그때보단 잘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컨센서스보다 못했는데 그동안 최근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았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러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것은 주가가 얼마나 빠져 있나를 본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보니까 실적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주가는 여기 있었던 거죠. 이미 다 반영하고 네, 네. 걱정했던 건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주가랑 실적 보니까 뭐야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러면서 반등을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양호했고 네.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비율이 한 50% 정도 됐고요. 절반 정도. 네. 서프라이즈 비율도 한 30%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합산을 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익이 컨센서스보다 높았고요. 합산된 네, 네. 데이터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시장을 괴롭혀왔던 악순환의 고리. 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이 요게 물가, 통화정책, 아하. 경기간의 이런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었어요. 예. 어떤 흐름이냐면 올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네. 물가가 너무 높아.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겠네?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네.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 이 세 가지 변수 사이에서 계속 악재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 6월 CPI가 나왔을 때 깜짝 놀라긴 했어요. 6월 CPI. 예, 이번에 발표된 거 말고 지난번에 6월 CPI 9.1 나온 거. 9.1, 예, 9%대 나왔을 때. 근데 이게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됐거든요. 딱 보니까 아유 너무 높네. 근데 뭐야? 유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원자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하면서 야 다음 달엔 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요 삼각, 이 악순환의 고리가 네.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물스물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2분기 실적 시즌 나오니 2분기 GDP가 나왔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미국 거. 네, 미국이요. 그랬더니 근데 되돌아보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긴 한데 소비는 플러스였어요. 네. 1분기 때는 수출 때문에 2분기 때문에 재고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거지 미국 경제가 진짜 망가진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진정됐죠. 그래서 7월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그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여부가 좀 논란,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듯 했지만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으로 요 악순환의 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오늘도 코스피가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또 7월 CPI, 지난주 8월 10일 날 발표된 7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저는 당분간은 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 같아요. 선순환. 네,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다. 통화 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을 거야. 예.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겠지. 그러면서 요 순환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저는 증시 반등이 한 8월 말 9월 초, 뭐 길게 본다면 9월 중순 정도까지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650선 전후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 2700 근처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6월달까지 보면은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묻히고 네네, 악재만 맞아요. 이렇게 부각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게 있잖아요. 지겨웠죠. 예.
그런 현상들을 좀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하거든요. 뭘 보더라도 나쁘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다 안 좋게. 네, 다 안 좋게. 그러다가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유가도 $100 밑으로 가고, 네. 알게 모르게 곡물 가격들도 많이 폭락을 하고, 고점 대비 40%막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원자재가 많이 네.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물가가 이제 정점을 통과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7월 달부터 갖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서 경기 침체 아직 아니라고 하고 옐런 재무장관도 나와서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이긴 한데 전년 대비로는 플러스 1.6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 시장을 막 억눌렀던 게 잠깐만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나쁘게 봤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눌렸던 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흐름들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네.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네. 지난 3월에도 8.5였고 네. 지난 7월 것도 8.5였어요. 네. 근데 그때 올라가던 8.5에서 사람들이 다 자지러졌는데 네. 지금 내려가는 8.5가 찍히니까 하나는 환호를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숫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그만큼 내려와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네. 게 이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맞아요. 저도 뭐 여러 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지난번 8.5 때는 다 쇼크였는데 그쵸. 이번 8.5 때는 다들 환호하고 있다는 똑같은 8.5인데 엄청난 숫자인데요. 사실은 아직도 보면 맞아요. 절대적인 수준은.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우려가 너무 앞서갔다. 네. 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추세 반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 9월 초, 좀 길게 보면 9월 중순까지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는데 이게 추세 반전을 보기에는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죠.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은 그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한 2,650 정도까지는 네. 그것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길게 봤을 때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그럼 그 사이에서도 또 요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몇 가지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네.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라가미 군요라는 일본의 되게 전설적인 투자자가 쓴 주식시장이 4개, 주식시장을 네. 4개 국면으로 구분을 한 건데 저는 현재 위치가 이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등이 나온 이유가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역금융장세와 역실적 장세의 특징들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역금융장세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역금융장세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기 후퇴기입니다. 네.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인데 이 둔화되는 그림에서 좋았던 흐름들 때문에 통화정책은 정상화되는 그림을 걷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후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전망은 올라갑니다. 근데 왜 빠지냐? 이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아요. 밸류에이션 조정. 역금융장세에서는. 네. 실제로 코스피도 14배였던 게 9배 밑으로 갔잖아요.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쭉 쭉 저 흐름이었던. 내려갔죠. 예. 근데 실적 전망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받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역실적 장세는 뭐냐면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가 하락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적 전망이 레벨 다운되면서 시장을 막 눌러내요. 네. 밸류에이션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실적이 툭툭 떨어지면서 네. 우리가 봤던 지금의 2,300과 올해 말에 볼 코스피 2,300은 밸류에이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올해 뭐 9월, 10월, 내년 1분기까지는 네. 이 역실적 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적의 눈높이가 계속해서 낮아질 낮아지면 수밖에 없다. 같은 지수라 하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밸류에이션 좀 비싸질 수 있는 비싸질 수 거잖아요.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레벨이 지수 자체의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왜 지금 반등이 나오냐? 아까 네. 말씀드렸던 데 힌트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역금융장세는 밸류에이션 조정이에요. 네. 역실적 장세는 경기나 실적이 전망 안 좋아지는데 특징적인 게 금리가 떨어져요. 금리가 하락해요. 최근 보면은 채권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끝없이 오를 것 같다가 팍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싸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리가 꺾이면서. 네네. 근데 이게 진짜로 반등이 되기 위해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금리가 꺾이는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싸다는 논리가 먹힐 수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 기술적 반등이 한 2650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9월 달에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이면 대표적으로 미국 FOMC. 네. 그러니까 8월에는 이제 한 달 없죠. 건너뛰고. 네, 건너뛰죠. 9월 20, 21일 네, 이때 열리죠. 네.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시즌.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9월 달에 9월 13일인가 그때쯤 8월 CPI가 발표돼요. 그거 근데 보고 이제 통화 정책. 통화정책 바로 이어지고.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통화정책 바로 가는데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네. 최근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 인상은 빠르지 않을 거야.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7월에 물가 상승률을 8월에 보고 든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9월까지 이어지느냐 안 아니냐인데 이어지냐.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8.5%가 낮은 건가요? 절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사실은. 높은 거죠. 네, 우리가 9%를 보고 와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자 8월 CPI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게 아직까지 8월 CPI 전망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인플레이션 나우라고 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은 8월 예상치가 8.4예요. 그리고 코어 CPI는 6.25로 올라간대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높아질 높아지고. 걸로 보이고, 네. 하지만 이제 전체 일반적인 CPI는 낮아질 걸로 보이고. 낮아지는데 네. 그 폭이 되게 작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9.1에서 8.5로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아 다행이다 한 거지. 8.5에서 8.4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거의 그냥 네, 플랫이고 예, 유지가 잠깐만 8이야. 아직도 8. 아직도 8이야. 어떻게 가야지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연준 위원들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3.4로 가두지 말고 그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빨간색이 점도표거든요. 이 빨간색이 점도표고 네. 이 왼쪽은 22년이고 오른쪽은 23년입니다. 예. 보시면은 23년에는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선순환의 고리가 예. 다시 악순환의 고리로 전환될 수 있겠죠. 또 그 사이에 또 주가라는 녀석이 올라 올라 있으면 있으면 또 가격적인 메리트는 또 없어진 약해지고.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진다, 좀 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채권금리는 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9월쯤에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쯤 한 3% 근처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제 10년물이요.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약해지죠. 지수는 이만큼 올라와서 일정 부분 정상화 됐는데 네. 금리가 다시 올라가? 아, 비싸는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이 커지겠죠. 그때 되면 또 싸지 않다, 비싸다. 네, 비싸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맞닥뜨리는 게 3분기 프리어닝 시즌. 근데 또 이미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졌을 수도 있고. 높아졌을 수도 있고 한데 네. 저는 낮진 않은 것 같아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네.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 분기별. 네. 이게 3분기 영업이익률이 9.6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률이 8.2예요. 저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기업들 대상으로. 근데 9.6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경기가 가장 좋다라고 했을 땐 2017년, 18년 수준이에요.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또 하나는 4분기 8.2거든요. 네. 8.2를 넘어섰을 때가 코로나19 직후. 그 다음에는 거의 없어요. 과거 4분기랑 비교했을 때. 과거 4분기랑 비교했을 때. 네네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저게 하향 조정된다.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2분기 때까지 실적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던 건 두 가지였거든요. 네. 환율 효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네네네. 근데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들이 2분기를 정점으로 다 이렇게 레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더 높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또 같은 걸 보고도 이제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제 가격 정가를 좀 해놨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의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시차를 두고 이익률을 반영을 하는 이렇게 가격을 네, 올리는 네, 네. 음식료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판으로서 음식료를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네. 에너지라든지 보시면은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죠. 저희 기름 넣는 거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정제 마진도 또 피크치고 내려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환율 모멘텀이거든요. 환율 모멘텀을 보시면 엄청나게 1분기, 2분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변화율로. 네. 근데 지금 1,300원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2분기보다 더 높아지진 않아요.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1,3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효과는 약해지겠죠. 환율 효과로 봤던 수출 기업들도 네. 그것이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네. 효과가.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거의 환율 효과가 10% 이상 들어왔거든요. 2분기까지.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수출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는데 환율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배가 되는 효과들을 보여줬는데 이것마저 정체되거나 꺾였다라고 한다면 수출 모멘텀은 좀 더 약화되고 환율 효과는 약해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때 가서 또 시장에 악재를 많이 반영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담이 그래서 있는 건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제가 예상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9월 한 달 동안 정도는 너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CPI, FMC, 실적 시즌 요 세 가지를 확인하고 그쵸.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 그렇죠. 요 세 가지 변수를 잘 넘어간다면 무난하게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추세 반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삐끗하게 된다면 진짜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적 레벨이 떨어지는 것만큼 주가가 밀려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9월까지 단기적인 이슈로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래서 9월 달까지는 그래도 좋게 말씀드려서 선순환 고려로 말씀드렸는데 좀 그냥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행복 회로가 지금은 돌아가고 있다. 이게 참 시장이 빠릅니다. 근데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만 해도 제가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되게 부정적이셨어요. 그땐 최악이었죠. 네. 6월 말이 거의 2,300 갔다 네, 2100 간다 막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2500 넘어서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는 2600, 2700, 뭐 2600 중후반대까지 갈 수는 있다 치더라도 네.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2600 넘어서면은 그때는 에이 아니야 더 그쵸.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700 보이고 2,800 기대되고 하죠. 근데 지금은 대중의 심리와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그걸 매매 전략에 좀 녹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